당대표 선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낼수록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치 상황이 9월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던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먼지떨이하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를 잡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보복 수사로 규정을 하고 엄호하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떳떳하면 소환 조사에 응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차재원 교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상황 자체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의 대표를 그것도 취임 나흘 만에 검찰이 소환을 했다. 그리고 특히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고 강하게 예. 반발하는 측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복합적이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왔고 특히 이번에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데 이 적용된 법규가 지금 공직선거법이거든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걸 규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아마 어떤 식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끝낼 수는 없다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지만 이런 때 이 입장을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면 각각의 정치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민주당은 좀 냉철하게 좀 이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지금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이것이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 선거 비용 보존받았던 400억 원 넘는 돈을 네. 토해내야 될 상황이고 당장 당사자인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 출마가 막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 고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차분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도 말이죠. 이 지금 민주당이 전쟁이라고 규정하니까 범죄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혐의가 주어졌던 상대편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됐어?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지? 이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저는 국민의힘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보전받은 대선 지원까지 토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이번 그 소환 조사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정됐지만 이례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소환의 이유가 된 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검찰의 입장은 답변이 안 왔다. 그래서 기소가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부득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세 건의 조사에 대해서 이미 두 건은 답변서를 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도 지금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럼 그 답변서 빨리 내달라고 연락 주면 될 걸 갑자기 소환을 통보를 했다. 이거는 뭔가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의 논란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여야 후보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을 당시 윤석열 후보도 받았었고 이재명 후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냐? 그거는 의견 개진이었다 그래서 기소 대상이 안 됐습니다. 수사도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뭐 공표다. 이래서 또 기소가 됩니다. 자,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건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동안에 한 달 가까이 이준석 전 대표와 둘러싼 그런 당 내홍이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 전쯤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국면이 뭘로 바뀌었냐? 김건희 여사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네.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이 뭐 왔다더라. 또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뭐 녹취가 나온다던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연일 뉴스로 보도됐는데 이재명 의원의 소환 얘기가 딱 나오니까 뉴스가 이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뭔가 추석 그 밥상에 이재명 후보로 좀 그 어떤 그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번 그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한 거였느냐? 뭐 예를 들어 하든 안 하든 기소는 예정돼 있는 거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추석의 어떤 민심에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의도적으로 소환을 했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당내에선 좀 이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또 추석이 딱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아까 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분하고 냉정한 결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상당히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둘러싼 정치적 득실이 상당히 아마 분주하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당당하게 좀 이 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말꼬투리 하나 잡은 거라고 한다면 검찰 소환을 가서 자신의 입장을 방당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태로 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그런 그 소환에 응하는 모습 자체가 말이죠. 사실은 이재명 지금 그 대표가 지난번 그러니까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 출마할 때마다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뭐냐면 결국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1야당 대표니까 저렇게 나름대로 특권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다른 상당한 비판에 그러니까 지금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 이런 방탄조끼 필요 없어. 나는 당당하게 대처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런 이 잘못된 정치 프레임을 깨는데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대 후보였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만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마 그런 상당한 비판 여론을 내는 상당히 아마 그것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동력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손해다고 봐서 이걸 그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서 나는 무조건 안 나갈 거야라는 태도보다는 저는 정정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냉철하고 차분한 태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당하게 좀 맞서는 게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도 풀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일단 의원총회에서 따르기로 했으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박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면 아무래도 명분을 좀 더 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 대표고 대선에 나왔던 후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의원총회에 맡기게 되면 의원들의 입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해득실 계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의원총회에서는 저는 좀 굳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 검찰 출두에 득실이 있어요. 우리가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모습 굉장히 이제 모든 언론에 다 나오게 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포토라인이 공개가 되는 순간 국면 모든 뉴스가 그걸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분명히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고 또 설 민심 이번 설 민심에 사실은 추석이죠. 죄송합니다. 추석 민심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재명 이제 그 밥상이 하나 더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출두 하나 안 하나 기소되는 건 똑같을 텐데 굳이 우리가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마도 강한 힘을 얻지 않을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돌이켜 보면 경기도 국감에 이재명 대표가 난 떳떳하다. 그러면서 경기도 국감에서 나름 선방했었거든요. 당시 야당 의원들이 맹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기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수사도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검찰에 나가는 게 오히려 나가서 나 이렇게 떳떳하니까 조사받았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명분 있고 오히려 논란을 더 좀 옆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총 결정을 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 기사를 좀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어떤 개입은 없다, 거리를 두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발언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러한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 것은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당 내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생 챙기느라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야당 대표의 그런 검찰 소환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이번 사건을 대하는 대통령의 속내는 일단은 내비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 형사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식의 정치보복이나 정치사건 아니라는 것을 애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 언급을 안 했던 이유 중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번 이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둘러싼 수사의 형평성에 또 다른 당사자가 맞당사자가 지금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문제하고도 얽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급을 자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법 말고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성남 FC 의혹이라든지 앞으로도 좀 남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추가 소환될 가능성까지 좀 넘나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정 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정치권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낮은 지지율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또 과거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봐라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완결성 이런 걸 위해서라도 사실 사정정국은 불가피한 면이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대장동 문제,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 또 변호사법 그 대납 문제, 그동안에 여당이 선거 과정에서 또 이후에 제기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이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 소환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이재명 대표 1인에 한정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 정권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지금 검찰이 전 정권 수사의 범위, 그다음에 깊이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할지 앞으로 추석 이후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시효가 9일에 만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검찰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여러 그러니까 구체적 그러니까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결국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지금 검찰의 그러니까 지금 검찰 소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고 또 나름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숙다의 약간 강도를 완화할지 아니면 그게 또 비례해서 강화될지를 네. 가 아마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인을 어떻게 응하느냐가 상당히 이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기에 맞서서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카드를 또 꺼내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야당으로서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 수사냐 아니면은 정의 어떤 그 법치의 그 원칙을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늠석이 되는 거는 같은 사안,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수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거법과 관련돼서 똑같은 비슷한 의혹이 있던데 한쪽은 의견 개진이고 한쪽은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또 한쪽은 계속 다 불송치가 되고 있어요. 김건희 네. 여사 관련된 모든 사건이 불송치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따가워요. 그럼 야당으로서는 실제로 특검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뭐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굉장히 효과적인 카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떤 그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특검을 시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의혹이 계속 쌓이고 검찰과 경찰이 소위 권력기구가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여론이 좀 쌓인다면 언제든지 특검 문제는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여파로 지금 정기국회 법안 처리나 국정감사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순탄치 않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상당히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기국회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그리고 또 국정감사 그리고 또 예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가장 큰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지금 당장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여야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번 따지고 보면 5월 이전까지의 전 정부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아마 집중으로 아마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야당되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쪽에다가 공세를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국정감사가 아마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입법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입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동, 연금, 교육과 관련된 개혁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안들을 지금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야당이 협조를 할 것이냐. 문제는 야당이 지금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사실은 사상 초유의 사건의 우리가 맞닥뜨릴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 원안을 상대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보통 이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야당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이 훨씬 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정부안 자체를 부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결시킬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 12월 연말까지 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 예산이 편성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저는 결국은 여기에서 어느 정당이 역방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투는 부분 다툰다 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감하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한다는 그러한 역발상을 누가 어느 정당이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향후 정치적인 아마 이 진로가 국민들의 그러니까 어떤 쪽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건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막다른 골목의 그러니까 지금 마주치는 이 여야이긴 합니다만 이럴수록 가감한 역발상을 통해서 한 걸음 양보하는 선수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정당이 상당히 국민 우위를 갖고 갈, 국민 지지 우위를 갖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급속히 좀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좀 통 큰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좀 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서민들의 종부세법 추가 합의라든지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에도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수락연설에서 민생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못한 거는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두 가지 약속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그 종부세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좀 사실상 국민들 간에 최소한의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합의를 저는 실현시키는 게 이번 국회의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뭐 정치적 이해득실과 별개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손은 누가 키웁니까? 국회의원들이 법 통과시켜줘야죠. 좀 그런 차원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뭐 아주 첨예한 이견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통과시켜주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타협의 그런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게 지금 이번 추석에 맞이하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민생을 좀 강조한 이 대표의 수락연설도 말씀하시면서 좀 타협을 기대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 비대위에 닻을 올리기 위한 첫 관문으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5일에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금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어떤 인물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는데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사실은 뭐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상당히 당내에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지금 차기 단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의 주류라고 하는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민심의 따가운 능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 비대위를 맡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돌고 돌아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법원에서 이 새로운 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또 지금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법원이 어떻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물론 뭐 법원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의해서 결정을 내리긴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법원의 그 개인적인 인상은 그건 뭐 결코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이 결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네.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난번 비대위를 만들 때 당시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 가처분 신청 무조건 기각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다시 맡는다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하자를 피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법원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과는 달리 약간은 좀 이 절차적 하자만 조금 보완하는 일종의 이 꼼수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비대위 구성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몇 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수순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에 못지않게 지금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가 상당히 더 주목되는 측면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돌고 돌아서 좀 다시 이제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법원이나 국민의 시선을 또 의식을 해야 되고 차 교수께서는 아예 새 원내대표를 좀 뽑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첫 단추가 잘못 꼈는데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추 다시 달어 그랬는데 단추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의 핵심 내용은 비대위 꾸리지 말아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란 듯이 예. 법을 바꿔서 규정을 바꿔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다시 주호영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 여기 앉힌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겨도요 국민들의 동정과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법을 지켰는데도 오히려 국민들의 맹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꿔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새로 옹립할 경우에 법적으로는 글쎄요,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합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동의하겠느냐. 국민의 다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해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그 과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지금 우리 법 바꿨으니까 이제 합법이야.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보란 듯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시켰는데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다면 여당과 법원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면 충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끝까지 나 이게 맞아. 그러고 우리는 정당한 길을 걷고 있어.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혼자만 고집을 피우는 이 여당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참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비대위를 다시 꾸리는 것 자체가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신청한 전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는 14일에 이제 양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2건과 같이 열립니다. 일단 결과를 좀 전망을 해볼까요? 차 교수님?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만 일단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심리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내세웠던 1차 가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한 것인데 네. 그건 같은 재판부니까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국위를 지금 개최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건 세 번째네요. 두 번째는 일단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비대위원들에게 내놓았던 이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 지금 이 법적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지금 이 5일이죠. 월요일 날 개최 예정키로 되어 있는 전국위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거의 지금 전국위가 개최되고 난 뒤에 판단하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 인용될 경우에는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전 단계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비대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거야말로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무한 추락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법원이 수긍할 가능성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부족했던 당원 당규를 수정 보완만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 자체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거리됐을 때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또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에는 바로 대표는 사퇴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당헌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그것이 충분히 법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이 상식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일종의 그것도 속업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과연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상당히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요. 정말 국민의힘은 대혼란이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갖고 예측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사실은 그럴 경우에 또 다시 그러면
다시 뭐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죠.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내놨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상당히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당이 이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의 내부의 문제를 정당 내부의 정치력으로 풀지 않고 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 자체가 끊임없이 이 사법의 정치화를 계속적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집권 여당이 끊임없이 내원과 내분에 쌓여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예. 이것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을 빨리 종결하는 쪽으로 서둘러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법원의 결정 전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였던 국민의힘인데 이번엔 좀 보다 촘촘한 대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어떤 결과가 날까요, 박 교수님? 글쎄요. 이번에도 예측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볼 수는 있죠. 지난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 판결의 취지가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면 인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예. 그것 때문에 전국위원장이 아니 전국이 꾸려가지고 비대위 만들면 뭐하냐. 비대위 만들지 말라는 게 사법부의 판단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은 전국이 못 열겠다. 결국은 사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사람 바꿔서. 자, 그렇다면 굉장히 무리해서 꼼수로 지금 전국위가 열리게 되는 건데 법원이 이 과정,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이 사임, 이 부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인용이 됐을 경우에 대혼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2번, 3번의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민주적이고 사법부의 판단은 무시하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순간 이번 설 민심은 지금 20% 지지율대가 죄송합니다. 추석 민심은 예. 20% 지지율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수습 불가의 상황입니다. 당 다시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처분 결정과 추가 징계를 예고한 윤리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변수가 이제 가처분보다는 성상납 의혹 수사에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차 교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지금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 뭐 경찰서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얼마 전 서울경찰청장 이야기로는 상당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소환을 통보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소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애초의 그 혐의 자체가 성상납 의혹인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일각에서는 포괄일죄라고 해서 2015년 9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중기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2015년 같은 경우에 줬던 그런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이 대접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시효가 이번 달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거 지금 포괄일죄를 적용해서 지금 성상납 의혹부터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증거인멸 교사였잖아요.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당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품위 위반으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 징계를 지금 당윤리가 시사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가 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더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또 아마 이 언론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이 지금 뭡니까 대응 논리를 만들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사고의 영역이니까 일단 그거 자체는 뭐 이건 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도 짧게 듣겠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법조계의 시각이 들어보면 굉장히 뭐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리고 증거가 있었으면 진작에 기소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기소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인 균형이 깨지죠.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는데 만약에 징계를 했는데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징계는 원천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소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근데 다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무리한 기소였다. 사실은 정치적 탄압이었다. 이렇게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부분은 판결까지 다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우여곡절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왜냐? 유례 없는 당대표에 대한 징계였기 때문에 그 여파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